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 토크팡입니다. 총선을 중심으로 2월 현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기자, 부남철 뉴제주일보 편집국장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선거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갑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입니다. 굉장히 치열했었는데 결국 문대림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고 문대림 후보의 승리 예상은 하셨습니까? 누가 이기든 아마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언론 사사가 그 작년 그 9월에 실시했던 1차 여론조사 그리고 이번 그 설 연휴 직전에 실시했던 2차 여론조사 이 추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 문 후보와 송 후보가 계속 오차 범위 내 접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역시도 그대로 그 접전 상황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2차 여론조사가 실시했던 게 2월 4일부터 5일까지 그리고 이번에 경선 투표는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그 실시되는데 약 한 보름 정도의 텀이 있었어요. 이 보름 정도의 시간이면 아마 그 판세가 엎어져도 한 두 번은 엎어질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에 문 후보는 송 후보에 대한 아마 총공세적인 의혹 제기를 했고 아마 그 의혹 제기에 아마 송 후보가 치명상을 입었던 그 결과가 바로 이번에 그 경선 투표의 결과로 그대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외였다. 좀 의외였다. 왜냐하면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여론조사 결과 초박빙이었지만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 선호도에서는 뭐 오차 범위 내지만 송재호 후보가 앞서 1차, 2차에서 조금이라도 앞서 있었는데 그리고 현역 의원인데 그리고 이게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만 한 게 아니라 권리당원 50%, 일반 도민 50%라는 경선 조사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졌다라는 건 의외로 받아들였고 중앙에서도 이건 의외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여론조사 결과가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보였지만 지난해 추석에서는 송재호 국회의원이 36.5% 그런데 설에서는 34%로 하향세를 그렸고 문대림 후보는 상향세를 그렸다. 이게 마지막까지 이제 이어졌다. 이런 부분에서는 송재호 후보가 대응을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문대림 후보의 도전은 오래됐습니다. 2012년 국회의원부터 뭐 도지사까지 뭐 여러 선거에 도전을 했지만 뭐 결과적으로는 큰 인연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상당한 성과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이번이 아마 그 선거에서 5번째 도전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그 도의회 8대 도의회, 9대 도의회, 아마 재선 도의회 때는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내리 사전 사패다 이렇게 합니다. 19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낙선을 했고요. 그다음에 20대 총선에서는 다시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그 후보 경선에 나섰는데 패배하면서 저기 출마가 좌절됐고요. 그다음에 2018년에는 제7회 그 지방선거 때 그 제주도지사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좀 낙선했고요. 다시 그 2022년 그 제8회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그에 출마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에 나섰으나 현 도지사인 오영훈 후보에 패배하면서 다시 출마가 좌절됐습니다. 그래서 재선 도의원 이후에 4번의 선거를 했으나 연속 패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번 5번째 도전하면서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아마 그 문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그 아마 의미를 둘 수 있는 게 원래는 서귀포시 선거구에서 제주시 갑 선거구로 이렇게 옮겼다. 옮기면서 바로 그 첫 도전해서 공천을 따냈다는데 아마 상당한 아마 자긍심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을 꺾고 본선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아마 본인은 아마 고무적으로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뭐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사전 사패였다. 그리고 사전 5기에 성공을 했다 그러는데 본인은 2번밖에 안 졌다. 나머진 경선에서 진 거기 때문에 본선은 2번밖에 안 했다라고 이제 농반진반으로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 분들임으로서는 마지막 도전이었는데 마지막 승부수였는데 그 승부수가 제대로 적중을 했다. 지역구를 옮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와 특별한 연관이 없는 곳으로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인의 처가가 거기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승리를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본인이 얘기하는 대로 제2막 문대림의 정치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본선에서 과연 이게 통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문대림 후보는 뭐 여러 정책 공약을 경선 과정에 제시하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폭로전 이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번 경선에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게 거의 결정적이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 이욕제기의 그 총력적 총공세가 아마 송재호 후보로 하여금 도덕성에 아마 치명상을 입히면서 그 문 후보가 좀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 요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이번에 그 문 후보의 그 작전은 2018년 제주도지사 선거에서는 오히려 자신이 당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원희룡 후보가 선제적 프레임 공세로 아마 문 후보를 굉장히 시종일관 그 압박을 했거든요. 선거가 끝날 때까지 쉴 새 없이 그 의혹 제기를 했고 공세적 그 프레임을 계속 이렇게 그 설정하면서 문 후보가 그 원 후보에게 시종 그 밀리면서 결국은 큰 차이로 이렇게 패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또 2022년 그 후보 경선할 때 오영훈 그 지사와 도지사 그 후보 경선할 때도 마찬가지로 TV 토론에서 아마 선제적 프레임에서 좀 굉장히 좀 밀리는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역으로 문 후보가 선거가 시작된과 동시에 검증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선전포고하면서 아주 공세적으로 나갑니다. 그러면서 송 후보가 거의 뭐 숨 쉴 틈도 없이 계속 의혹 제기뿐만 아니라 이것까지 꼭 해야 되느냐 저기 생각할 정도로 녹취록 또 대화록 계속 이거 공개하면서 그 송 후보를 압박했다. 이게 결국 경선의 승리 요인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승리 요인으로 보시는군요. 예. 뭐 경선의 승리 요인으로는 작용하겠지만 이게 본선에서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네거티브 선거의 피해자였다.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권자들이 볼 때는 네거티브거든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게 드러내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다. 그 부분에서의 그 본선에서 이제 국힘 쪽에서 공세가 들어왔을 때 과연 그 공세를 어떻게 막아낼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움과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과연 민주당에서 이 부분을 정리를 왜 못했을까? 아무리 경선이지만 그건 당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민주당, 중앙당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조율을 못했다라는 거는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총선 본선에 있어서 민주당에게 또 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대림 후보가 의혹을 제기한 게 크게 뭐 5대 의혹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한 두 가지를 좀 관심 있게 이렇게 봤습니다. 하나는 음주 논란, 뭐 알코올 중독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송 후보를 이렇게 압박을 했는데 이 논란 과정에서 문 후보 측은 물론 뭐 캠프 차원에서 이렇게 그 공개한 건 아니다. 개인의 공개다 이렇게 했지만 전직 보좌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좀 여과 없이 이렇게 공개한 이 부분이 좀 관심을 끌었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그 직통 그 논란을 이렇게 좀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검찰총장을 만나는데 오영훈 지사 재판 쉽지 않다고 하더라. 이 얘기를 하면서 송 후보가 문 후보에게 자기가 마치 그 윤석열의 마치 직통인 것처럼 이렇게 그 말씀하셨다. 이걸 주장하면서 의혹 공세를 이것도 펼쳤거든요. 한 이틀, 3일에 걸쳐서 계속 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경선 투표가 시작되기 하루 이틀 전에는 또 녹취록을 꺼내듭니다. 근데 그 녹취록이 작년 1월에 송 후보와 그 문 후보 이 둘이 그 사적인 대화의 내용, 그 통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놀라움을 가졌던 게 왜 그
녹음을 했을까? 예. 문 후보는 왜 그 당시 송재호 후보와 이렇게 그 통화를 하면서 왜 녹음을 했을까? 여기서도 의문을 가졌지만 문 후보는 또 왜 그럼 이거 제기를 했어야 했을까? 예.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봅니다. 하나는 윤석열 직통 논란을 이렇게 제기하면서 송 후보로 하여금 민주당의 정체성, 민주당 예. 후보로서의 정체성의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려는 측면. 다른 하나는 오영훈 후보의 그 지지층과 송 후보와 약간 이렇게 좀 갈라놓으려는. 예, 그런 그 약간 목적이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통화 그 내용을 보면 그 송 후보가 마치 그 오영훈 그 지사를 약간 그 하대하는 듯한 좀 그러한 그 내용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좀 들어보면 오영훈 지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기분이 나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문 후보가 이렇게 했고 결국 송 후보의 그 지지층에서 오영훈 지사의 그 지지층을 살짝 이렇게 좀 분리시켜 놓으려는 이런 좀 작전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검증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문 후보 측의 입장에서 보면 초반부터 의혹이라고 했지만 이건 검증이다. 그 상대 후보에 대한 검증이다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거 내지는 팩트를 가지고 온 건데 문제는 그 과정에 있어서 과연 깔끔했느냐라는 부분은 뭐 문 후보 측에서도 조금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아까 녹음 부분은 이제 요새 핸드폰들이 뭐 AI 기능이 있어서 그냥 뭐 자동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했는데 그거를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자체가 좀 저도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휴대폰 용량이 작아서 지워버리는데 그거를 보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도 놀라웠고 또 반대로 송 후보가 아무리 현역 국회의원이지만 평범한 일반 시민이 아무리 뭐 호영 후재를 하지만 일반 아무 직책도 없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사적인 대화인데. 그렇죠. 원래 그 송재호 그 후보하고 문대림 후보가 원래 정치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네. 친분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그 불거졌던 유리의 성 그 주식 보유 논란이 있었지만 그 유리의 성에서도 뭐 송 후보도 참여를 했지만 문대림 후보도 역시 참여를 했고 예. 문대림 그래서 후보는 경제적 2018년 예. 도지사 선거 때 오히려 자신이 당했던 그 이슈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두 후보가 굉장히 이렇게 친했고 또 바로 직전에 21대 총선에서는 송재호 후보가 출마했을 때 문대림 후보도 같이 도왔고 같이 원팀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동지가 아니라 적이었거든요. 예. 적으로 이렇게 대립하는 이런 관계가 되는데 왜 이런 극단적 관계가 됐을까?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2022년 그 도지사 선거 그 후보 경선 아마 이게 결정적이었지 않는가? 당시 오영훈 지사와 그 문대림 후보가 아주 치열한 이렇게 공방을 벌일 때 송재호 후보가 오영훈 후보 측을 이렇게 도왔다. 그래서 문대림 후보가 단단히 보면 별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이게 결정적으로 둘이 관계가 이렇게 대립적 관계로 이렇게 돌아선 그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이번 뭐 경선이 이제 권리당원이라면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인데 권리당원 50대 일반 도민 여론조사 50으로 진행됐습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는 뭐 거의 비등비등했고 결과적으로는 당원 투표에서 엇갈렸습니다. 문대림 후보도 그만큼 뭐 당원 모집 뭐 그동안 많이 준비를 했다. 뭐 이런 측면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당원 모집이라는 게 뭐 문대림 후보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송재호 후보도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지역구 관리를 평상시부터 굉장히 잘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모집도 어느 정도 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 민주당의 그 당원의 그 특성이 어떤지 좀 약간 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매 선거 때마다 굉장한 대단히 모집이 이루어져 왔다. 2년 전에 도지사 선거 때도 각 뭐 도지사 후보 경선에 나서는 각 주자들마다 뭐 10,000명 했다, 20,000명 했다, 맞습니다. 이 정도 얘기 나올 정도로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또 여기에 도의원 후보들까지
도의원 그 후보 경선에 대비해서 굉장히 당원 모집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갑지역의 당원이라는 게 꼭 문 후보 쪽만 많고 또 송 후보 쪽이 약하다 이렇게 보진 못하고요. 굉장히 여러 갈래로 이렇게 섞어졌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당원의 특성이 예전에는 절대적으로 민주당의 충성도가 높은 사람, 또 민주당의 정강과 정책에 찬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진영의 후보들마다 전부 당원을 모집했기 때문에 뭐 지인의 부탁으로 이렇게 가입한 사람도 있고 친구의 부탁으로 가입한 사람도 있고 또 자신이 나오는 뭐 도의원 선거 때문에 이렇게 가입했던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좀 섞어진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절대적 당원보다는 좀 약간 시민의 성격, 그러니까 일반 시민과 똑같은 성격 이런 가진 사람들의 그 층이 좀 아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표심 이동은 문 후보 측 지지층의 당원, 그다음에 송 후보 측 지지층의 당원의 그 표심 이동은 거의 아마 없었을 거로 봅니다. 나머지 기타 뭐 예를 들어서 오영훈 지사를 지지했던 이런 지지층의 당원, 또 다른 후보층의 지지층의 당원, 뭐 이런 데서가 좀 약간 이동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지난해 이게 아까 6개월 권리당원 6개월 동안 당비를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해 7월 31일로 이게 그때 당원을 가입해서 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건데 그 당시 보도를 보면 엄청나게 이제 도당에 입당 원서를 들고 와서 이제 엄청나게 이제 뭐 세력을 양쪽에서 세력을 과시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문대림 후보는 이제 뭐 도지사 경선을 치렀지만 그래도 이건 또 지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데 정재회 의원이 과연 왜 그렇게 관리를 못했을까? 현역 의원이고 또 자기 계속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자기 또 다른 지역구를 옮긴 것도 아니고 자기 지역구인데 왜 이렇게 권리당원에서 졌느냐? 차이가 나게 일반 당원에서는 0.06% 정도밖에 뭐 거의 뭐 1%도 안 엄청 뭐 근소한 것도 아니죠 이거는. 그런데 권리당원에서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건 분명히 지역구 관리를 못했다. 그리고 문대림 후보 아까 뭐 저희들이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문대림 후보의 경선 전략이 먹혀 들어갔다. 그리고 또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러니까 그게 또 일환인데 지지를 했던 일부 당원들이 등을 돌렸다. 라는 얘기가 이제 내부에서도 내부에서 이제 분석을 했다라는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좀 잘못하면 송 후보를 뭐 옹호하는 것 같이 이제 송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송 후보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역 의원으로서 과연 그 자기의 역할 그리고 그 지역구 관리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 그러면 자기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그동안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반성을 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진솔하게 반성을 하고 다가갔어야 되는데 조금 루즈한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제는 이제 경선 이후입니다. 과연 이제 문대림 후보 측이 송재호 후보 측을 아우를 수 있겠느냐, 지금의 이제 갈등을 봉합할 수 있겠느냐. 근데 워낙 이제 예민한 부분을 건든 터라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고 자칫 본선에서 역선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도 나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뭐 그런 우려에 약간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비록 그 문 후보가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본선은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경선 후유증, 이 갈등을 이렇게 봉합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까지 그 송 후보의 그 입장 나왔었는데 지지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딱 이 말 한마디였습니다. 그 흔한 그 승리한 그 후보에게 축하 인사 한마디 없습니다. 축하를 건네는 것도 없고요. 또 원팀 서약에 대해서는 아예 이런 방법도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는 상당히 그 문 후보가 승리했지만 이것에 대한 뭔가 좀 좋지 않은 감정, 심경을 그대로 좀 갖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송 후보 쪽 그 지지자들이 그 약간 뭐 지지자들에게 그 이렇게 문자를 이렇게 보낸 내용도 보면 원칙과 정의가 협작과 배신에 무너졌다. 뭐 이런 그 류의 그 문자를 이렇게 좀 보내고 있거든요. 경선 결과 그 인사 그 답례 문자로 해서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뭔가 그 둘
간에 두 지지층 간에 좀 앙금이 굉장히 좀 깊어졌다. 이걸 어떻게 빨리 푸느냐가 좀 과제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이미 강을 건넜다. 이미. 왜냐하면 보통 경선이나 어떤 선거를 봤을 때 승자와 패자가 나오면 하루 빠르면 당일 바로 그 시간에 하기도 하고 아니면 늦어도 다음날 아침 정도에는 그래 나 승복한다 축하한다 뭐 열심히 해라 도와드리겠다 뭐 특히 한 원팀을 구성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2주가 돼 가는데 송 의원은 아까 뭐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도 자기 SNS에 올린 거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게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승자의 행동입니다. 미안하다. 미안한 부분이 있을 수 미안하다. 죄송하다. 우리 같이 해라. 도와달라. 그런데 또 승자도 문대림 후보도 그런 행동이 없어요. 와서 뭐 그냥 뭐 내심으로는 뭐 와서 오면 하겠다 원팀을 이루겠다 그러지만 직접 찾아가서 이제 아우르는 모습,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뭐 전혀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글쎄 원팀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히려 역선택의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냐. 오히려 이제 송 후보를 지지했던 골수 지지층들이 과연 문 후보를 지지하겠느냐. 이 깊어진 감정에서 벌써 SNS상에서는 뭐 양측이 뭐 아직까지도 치고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문대림 후보가 이제 본선에 진출해서 당선을 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지금이라도 해결하고 카메라 앞에 나서서 두 사람이 함께 서서 웃는 모습 또는 손을 잡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이상 문대림 후보도 엄청나게 힘들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이번 제주시 갑선거구 경선 뭐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제주시 갑 선거구 경선 좀 진흙탕 싸움으로 이렇게 좀 치다르면서 좀 많은 상처를 이렇게 좀 남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원래 경선이 끝나면 승리에 대한 기쁨이 커야 되는데 좀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승자도 약간 그 행동을 좀 자제하고 있고 패자는 침묵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이번 경선 후에 컨벤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까 여기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그 일그러진 경선의 모습 때문에 좀 반감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제주시 갑 민주당 경선은 대한민국 정치의 반영이었다. 축소판이다. 축소판이었다. 끊임없는 네거티브. 그리고 치고받는 난타전.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모습이 그동안 그렇게 많이 지적을 했고 그리고 또 많은 비판을 했고 언론도 비판을 하고 유권자들도 비판을 하고 하는데도 이게 전혀 변하지 않았다. 과연 이게 이번 특히 이제 새로운 혁신, 개혁을 표방하는 이런 이번 선거에서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는 본인들이 성찰을 하고 선거 전략도 수정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오히려 저는 깔끔하게 지난 27일에 문대림 후보가 경선 승리 이후에 첫 공약을 발표했는데 그 공약을 발표하기 전에 저는 사과를 먼저 했어야 된다. 도민들, 유권자들에게 이 경선 과정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공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승자의 기쁨만을 누리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감을 갖습니다. 정치 혐오 또 정치 불신 많이 좀 이렇게 남겼는데 이욕 제기의 적정선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이런 고민을 좀 남겨둔 경선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상대에 대한 후보의 도덕성도 검증해야 되고 능력도 검증해야 되는 건 뭐 당연한 겁니다만은 우리가 이욕 제기를 함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근거를 이렇게 좀 제시를 하고 또 이 근거를 제시를 하더라도 굉장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그 녹취록이라든지 이게 나가야 됐는데 지금 이번 경선고 같은 데서는 뭡니까 약간 근거가 성립되지 않아서 아직 불완전해서 추가적인 공개를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상처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좀 총공세적으로 해서 녹취록이라든지 대화록 같은 게 아주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좀 공개가 됐다는 점에서 약간 여러 가지 좀 평가가 좀 엇갈리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아쉬운 부분 또는 좀 비겁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냥
이메일, 보도자료로 이걸 배포할 게 아니라 캠프 또는 후보, 대변인 본인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하고 거기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서 이 내용을 오히려 공개를 하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게 필요한데 그냥 쭉 배포해놓고 언론사들이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조금 비겁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의 경선, 국민의힘의 서귀포시 선거구입니다. 이경용 대 고기철, 고기철 대 이경용 후보 간 경선은 고기철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 경찰청장 그 출신의 고기철 후보, 그리고 노련한 그 삼선 도의원 출신의 네. 이경용 후보, 굉장히 치열한 그 박빙의 승부가 이렇게 좀 펼쳐졌는데, 저도 아까 갑선거구와 마찬가지로 서귀포 선거구도 예측 불허의 그 박빙의 초접전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고기철 후보가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일련의 그 여론조사에서 나타났던 그 시민들의 그 지지 흐름을 네. 이렇게 좀 추이를 이렇게 놓고 보면 고기철 후보의 그 약진이 굉장히 이렇게 확연히 나타났거든요. 작년 그 9월에 그 추석 때 실시했던 1차 여론조사, 그리고 네. 이번 설 여론조사를 네. 이렇게 봤을 때 이경용 후보의 지지율은 굉장히 정체된 반면에 고기철 후보는 지속적 이렇게 약진세를 보였다. 그러면서 이번 설 연휴를 기점으로 해서 이경용 후보에게 계속적으로 뒤처져 왔는데 이렇게 좀 박빙 상황으로 동등하게 이렇게 섰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엎어지는 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당과 달리 그 책임당원이라고 하죠. 책임당원의 비율은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가 시민 여론조사로 이렇게 반영되는데 네. 그만큼 시민의 여론이 결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네네. 그래서 고기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 입당도 처음이었고 정당 생활도 처음이거든요. 이경용 후보는 뭐 정당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거 적용 비율, 당원 비율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기철 후보에게는 얘는 상당히 부담이 좀 덜 냈을 것이다. 시민들에게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예. 파고드는 전략만 하더라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아마 그렇게 해서 그 시민 여론을 중심으로 한 경선 운동을 이렇게 펼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반 도민, 그러니까 일반 서귀포 유권자들 대상으로 했을 때 고기철 후보의 학연이 많이 작동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경용 후보는 도의원으로서 3선을 했지만 지난번 선거에 패배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게 이제 타격점이 됐고, 이제 어떻게 보면 안 된다라는 예. 타격점이 이제 유권자들 사이에 이제 확산이 돼 있은 반면에 고기철 후보는 그래도 쟤도 경찰청장까지 했고 또 정치 신인으로서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제2공항 처음에 제2공항과 관련해서 활동을 시작했을 때는 저 뭐냐 이제 의심스러운 눈초리인데 그게 오히려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게 오히려 제2공항 이슈에서 또 하나의 선전 포인트가 돼버리면서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기철 후보의 승리의 원동력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민 여론에서 이겼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뭐 크게 아마 세 가지 측면에서 고기철 후보가 주요하게 이렇게 좀 유리한 국면을 잡았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 신이라는 점. 정치 신이라는 게 오히려 이점으로 작용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경용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삼선 도의원 출신이고 뭐 선거도 여러 번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준비도 하고 나오기도 했고 이렇게 한 인물이고 아마 인지도도 아주 높았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고기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 신인이면서 약간 신선함, 그 다음에 좀 식상함이 상대적으로 좀 덜 측면이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정치 신인이면서도 좀 중량감이 있다. 제주 경찰청장을 지낸 고위공직자 출신이라는 이런 중량감이 있다. 또 세 번째는 제2공항 추진 범시민 포럼 명예대표를 이렇게 맡으면서 제2공항 찬성 단체하는 각계 인사의 적극적 호응과 지지를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좀 탄력을 받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정치 신인,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정치 신인이면서도
지금 웃긴 게 중앙당 인재영이 미로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유권자들에게 이제 이미지로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을 거라 보고, 또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유하게 보이는 사람이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강하게 밀어붙였다. 뭐 이제 특히 이경영 예비 후보와의 갈등 부분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자기가 확실하게 어떤 의지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허영진 대표와도 조금 이상 기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도 정면 돌파하는, 승부수를 던지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유권자들이 저 사람이 강단이 있구나, 어떤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다. 그리고 제2공항에 대해서도 뭐 계속 도에선 저희들은 얘기가 됐지만 본인이 정치, 어떻게 보면 그 처음에 그건 약점이었을 거예요. 제2공항 갈등이 한창일 때 갑자기 제2공항 추진 범시민 포럼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피켓 시위하고 어디 가서 뭐 시위하고 그런 부분이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과정에서 그걸 꾸준히 해왔다.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유권자들, 특히 이제 서귀포 쪽에서는 제2공항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장점으로 돌아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서귀포시 선거구도 이 전략 공천설 때문에 좀 곤혹을 치른 곳입니다. 고기철 후보가 이경영 후보를 이제 고발하기도 했는데,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느 지역보다도 더 국민의힘이 이미 이제 결집하고 단합을 해야 될 텐데, 두 명 간 단합 원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예, 뭐 저는 뭐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뭐 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전략 공천구 읍소 논란이 있었죠. 이경영 후보의 보도자료에서 고기철 후보가 중앙당 그 면접 심사 때 전략 공천을 읍소했다, 네. 이런 표현이 들어간 보도자료를 이렇게 배포하면서 고기철 후보가 발끈하면서 바로 다음날 검찰청에 찾아가서 바로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이런 그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고기철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이 고소는 뭐 바로 취하될 것으로 보고요. 무난하게 갈등은 이렇게 해소될 거로 봅니다. 또 더욱이 뭐 좋은 그 신호가 지난 26일이었죠. 이경영 후보가 바로 그 경선이 끝난 다음 날 입장을 내고 그 경선 결과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승복한다. 그리고 고기철 후보에게 그 축하 인사를 이렇게 건넨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볼 때 이경영 후보와 고기철 후보의 원팀 구성은 아마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그 경선이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21일에 두 후보를 인터뷰를 했었는데, 두 후보 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고기철 후보도 난 대승적으로 화합할 생각이 있다. 뭐 전제 조건들이 뭐 사과를 해라. 네. 뭐 이 부분이 있었고, 이경영 후보도 내가 읍소란 표현은 우리가 보도자료에 그 잘못 사용한 단어를 잘못 사용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제주시 갖고 완전히 대비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이경영 후보가 아까도 윤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끝나자마자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 뭐 축하한다, 우리는 이제 서귀포의 발전에서 나는 뭐 자기는 가겠다 그랬지만 그건 함께 가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고기철 후보가 한번 찾아가서 손잡으면 원팀은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또 이경영 후보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자기의 정당 국힘이 이번에 민주당을 이겨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그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라도 힘을 합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선에서 이긴 고기철 후보, 위성군 후보와의 대결에서 이제 3선에 도전하는 위성군 후보와의 대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좀 박빙의 승부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난 2차 여론조사 결과까지만 보면 위성군 후보의 우세는 확실합니다. 네. 그다음에 고기철 후보와 이경영 후보가 이렇게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번에 경선이 대체적으로 제주시 갑의 민주당 경선과 비교해서는 굉장히 대성공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귀포시 지역의 그 국민의힘 경선이 진행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당히 끌어올렸다. 또 선거 분위기를 굉장히 열기를 이렇게 확산시켰다. 굉장히 이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경선이 끝난 이후에 나타나는 이 컨벤션 효과,
굉장히 아마 최상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2차 여론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던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렇게 좀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난 이 결과 등을 이렇게 종합해서 볼 때 충분히 한번 박빙의 승부를 펼쳐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금방 임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KCTV 제주방송, 유제주일보, 헤드라인 제주 한라일보가 실시한 1차, 2차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유성군 의원이 하락세예요. 근데 고기철 후보는 상승세이고, 그 다음에 정당 지지도 역시 민주당은 하락세를 겪고 있고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겪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이번 경선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경영 후보가 고기철 후보를 합류해서 원팀을 이루게 된다면 컨벤션 효과는 대단할 것이다. 그리고 허영진 도당위원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두 개 선거를 얻을 자신감을 내비쳤는데, 그래도 지금 승부를 던질 수 있는 한 개의 선거구가 있다면 20년, 24년에 민주당 아성을 제주에서 깨뜨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국힘 중앙당에서도 올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위성군 의원이 되게 고전을 하지 않을까. 뭐 박빙의 승부가 나오겠지만 그 선거 과정에서 고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그 고기철 후보 쪽에서의 그 선거라는 건 또 하나의 바람이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갔을 때는 위성군 의원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 선거구의 변수, 남아있는 변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세계 선거구 공통적인 겁니다만은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등 그 제3지대 후보가 추가로 이렇게 출마할지 여부가 저는 이게 하나의 그 변수로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서귀포시 지역의 그 지지층의 특성, 아까 부남철 국장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정 고등학교 출신, 그래서 그 위성군 후보나 고기철 후보가 같은 고등학교 동문 선후배 지간으로 이렇게 좀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심의 변화가 혹시 있지 않을까. 기존 선거까지는 위성군 후보가 그 해당 그 동문 고등학교의 전폭적인 이렇게 지지를 받았었는데 이번은 꼭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표심이 변화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지층이 그 재편이 될 것인가, 아마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변수라기보다는 상수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제2공항입니다. 문제는 이 제2공항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진보당과 연합을 해버렸거든요. 그랬을 때 민주당, 중앙당 차원의 연합이지만 그랬을 때 과연 민주당의 입장이 뭐냐? 이거는 국힘에서 공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됐을 때 위성군 후보가 되게 입장이 곤란해질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지금 서귀포에서 가장 핫한 이슈인 제2공항에 대해서 고기철 후보는 뭐 찬성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위성군 의원과 이제 한번 토론을 벌이고 또 공격을 하기 시작했을 때 이 변수에 따라서 위성군 의원이 되게 힘들어질 거다. 이거 빨리 입장 정리를 어떻게든 또 명확하게 해서 그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제2공항이 서귀포 선거구의 표심을 완전히 흔들어 버릴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을 선거구도 잠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조용한 곳입니다. 갑선거구나 서귀포시는 경선 때문에 치열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좀 조용한 편인데 이 지역 들리는 소식, 돌아가는 이야기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이 선거구에서는 사실 그 아쉬움이 굉장히 좀 큽니다. 1차 여론조사, 2차 여론조사 모두 보면 김만규 의원이 그 절대적으로 우세를 이렇게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2, 3위, 4위 후보들이, 추격하는 후보들이 힘을 못 내고 있다. 이게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자칫하면 김만규 의원이 대세론, 즉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밴드웨건이라죠. 우세자 효과, 밴드웨건과 같은 이런 현상이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 김승욱 후보나 강순화 후보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좀 쟁점 이슈를 만들지 못한다. 이럽니다.
보통 우리가 언론에서 미디어에서 아젠다 세팅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언론이 뭐 특정 이슈를 강조하여 보도하거나 아니면 반복하여 보도할 때 그 시민사회도 그것을 아주 주요한 이슈로 이렇게 인식하면서 하나의 의제가 이렇게 형성된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선거에서도 사실 후보 주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슈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의제를 단발성으로 이렇게 정책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1차 쟁점, 2차 쟁점, 3차 쟁점 하면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또 선발 주자의 좀 예를 들어서 김만규 의원의 약점, 단점 이것을 집요하게 이렇게 공세를 해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점잖은 선거를 하면서 점잖은 선거. 이게 오히려 좀 뭐 국민의힘이나 그 녹색정의당 후보들의 좀 존재감이 아주 좀 빛을 보지 못하는 예. 그 이유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너무 조용해서 이제 관심 바뀐 거죠. 근데 그 문제가 후보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자기 정당의 정체성이 있고 그 부분을 강조할 부분이 있지만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주당 또는 김한규 의원의 어떠한 정책적인 문제점을 갖고 아젠다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아젠다를 결코 만들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 언론도 관심이 없어지고 관심에서 멀어지고 그냥 자기들만의 리그 또는 자기 만족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기겠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의 존재감 정도를 비춰주고 모르겠습니다. 비례대표에서 정당 지지도, 정당 투표를 얻겠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러면서까지 과연 선거에 나서야 되느냐라는 부분은 솔직한 얘기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총선이 좀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로 이렇게 좀 들어가고 있는데요. 총선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어느 후보가 당선되느냐, 또 어느 정당이 몇 석을 얻느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도 우리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네. 좀 지역 현황과 그 정책을 함께 이렇게 고민할 수 있는 정책 토론회장이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과정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는 뭐 격하게 대립하면서 후보들이 이런 정책적인 부분은 좀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지만 이번 본선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검증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적인 부분도 좀 치열하게 한번 논쟁도 좀 벌이고 하면서 좀 더 우리가 제주의 그 새로운 미래를 위한 좀 정책을 좀 발굴해내고 도민사회 좀 공감대를 얻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아까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시끄러운 선거. 그런데 그게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을 갖고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후보자들이 정책 부분이나 그런 자세나 그런 부분을 좀 갖춰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바야흐로 총선 전국입니다. 지역을 위한 올바른 후보를 선택하는데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